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딱 30살 된 고등학교 수학교사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20대 때만 해도 시댁, 이혼, 파혼 등 결혼과 관련된 여성분들의 이야기에 무관심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어이없는 막장 시댁으로 인한 파혼을 겪고 나니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공감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안 좋은 케이스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차후에 진짜 좋은 남자와 시댁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겠어요. 한때 결혼까지 꿈꿨던 남자와의 만남부터 예비 시댁 인간들의 망나니 같은 행동들까지 쭉 풀어볼게요. 전 알뜰살뜰 검소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구두쇠라고 해도 무방한 절약 습관은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졌다고 해요. 단독주택에 꽤 오래 살았는데 벽에 걸린 두루마리 휴지가 산들산들 흔들릴 정도로 외풍이 심해도 거의 보일러를 안 켜고 살았어요. 잘 때도 두꺼운 양말 2겹씩 신고 목에 스카프 두르고 잤어요. 차마 얼굴을 덮을 순 없었기에 코끝은 시리더군요. 엄마 아빠가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아끼시니 저도 덩달아 절약하며 살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생활 속 이것저것에서 아끼는 것을 즐기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답니다. 남들이 보면 궁상맞게 산다고 불행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늘 행복했어요. 사소한 것에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할아버지에 이어 건설업 쪽에서 일하시던 아빠는 항상 바쁘셨어요. 그런 만큼 그쪽 분야에서는 인정받는 전문가라며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어렸던 저는 아빠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가족 재산이 얼마나 모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도 저에게 굳이 알려주시지 않았고요. 특히 아빠는 외동딸인 제가 온실 속의 화초로 나약하게 성장하는 걸 무척이나 경계하셨어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막 한가운데 너 혼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해. 세상 사람 아무도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식으로 저에게 자립심과 독립심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도 딱 1학기분까지만 대주셨어요. 나머지 등록금은 제가 과외 알바를 하거나 장학금 등으로 충당했죠. 친구들이 절 엄청 가난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화장품 파우치 사는 돈이 아까워서 크림백 비닐에 넣고 대충 묶어서 다녔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제가 이 지방에서는 알아주는 국립대 수학교육과를 다니고 있어서 과외 알바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2-3개씩 과외를 병행했기에 등록금 및 용돈 충당이 가능했죠. 이런절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부모님과 함께 살며 나름 보람찬 대학생활을 즐기던 그때 우리 가족에게 참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엄마가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거죠. 아빠는 그땐 절약이고 나발이고 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 1인실로 병실을 잡고 간병인도 여러 써가며 말기암 환자를 살리려고 안간 힘을 쓰셨죠. 그러나 그 노력도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엄마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말기암 진단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신 엄마를 보니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저와 같은 립스틱 바르고 화장도 서로 해주며 요즘 유행하는 인생 네컷을 찍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 줌의 채로 변해버리다니요. 끔찍한 악몽이면 제발 빨리 깨서 다시 3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싶더군요. 아빠도 엄청난 충격으로 안방에서 히키코모리처럼 한동안 나오질 못하시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전 아빠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일부러 집안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아빠한테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드렸어요. 제 노력 덕분인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생활력 강하고 씩씩한 아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우리 부녀는 원래 살던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했어요. 전 임용고시를 단박에 통과했고 집 근처에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신입 교사인 제가 부담임을 맡게 된 반은 전교에서도 알아주는 꼴통들만 모아놓은 반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출산으로 인해 중간에 휴직에 들어가시면서 신입인 제가 담임이 되었죠. 남고였는데 무척이나 말을 안 들었지만 전 특유의 성실함으로 한 명 한 명 제 편으로 만들었어요. 상담도 많이 하고 개인 카톡으로 소통도 하며 아이들과 친해지니 제 말을 잘 따라와 주더군요. 대학 때도 그렇고 제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 남친 사귈 기회도 없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쏠이었기에 남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 시간을 모두 반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공부시켰더니 어느새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7명이 우리 반 아이들로 꽉 차 있더군요.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출산휴가를 떠나셨던 선생님께서 돌아오셨어요. 제가 나름 성공적으로 반을 이끈 후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연신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다소 엉뚱한 제안을 하셨어요. 본인이 원래 주변 사람들 커플 매칭 해주는 걸 좋아한다면서 저에게 소개팅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2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소개팅 한번 안 해본 전 좀 망설였어요. 에이, 김 선생, 뭘 망설여. 여자 나이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랑 똑같은 거 알지? 이브인 24살이 제일 잘 팔리고 그 다음 25살. 안 팔리기 시작하는 나이가 26살이라는 거. 지금 김 선생 27살이지. 이미 기차가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때 놓치면 노처녀 되는 거 순식간이다. 요즘 여교사가 얼마나 몸값이 높은데. 일만 하다가 허송세월 보낼 거야. 저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나이 갖고 저런 식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 윤리교사가 저런 말을 한다는 점에 놀랐어요. 아니, 윤리 선생님,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 나이 27에 노처녀가 웬 말이에요, 정말. 아, 저 그 소개팅 안 할래요.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자, 그 남자 스펙 쭉 읊어볼게. 우리나라 최고 대학 수의학과 출신이고 내가 잘 가는 동물병원 원장님인데 들리는 풍월에 의하면 월 1,000 이상씩 수익 내는 곳이라네. 성격은 또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한지. 참, 키는 한 180 넘을 것 같고 얼굴은 완전 미남 중에 상미남이야. 내가 아가씨였다면 구워 삶아보고 싶은 총각이라니깐. 자, 내가 명함 줄 테니 그 수의사한테 카톡 오면 약속 갖고 만나봐.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을 테니. 알았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던가요. 그 순간 제 마음이
갈대처럼 살랑이더군요. 방금 전까지 절대 안 한다고 했던 소개팅이었는데 능력 있고 잘생기며 성품까지 좋은 수의사라고 하니 솔직히 혹하더라고요. 27살까지 모태솔로였으니 외로운 것도 사실이었죠.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빠도 이제 연애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이성교제를 권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명함을 받고 번호를 저장하고는 은근히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몇 시간 동안 새로운 친구에 뜬 그 남자의 카톡 프로필을 염탐이라도 하듯 살펴보기도 했죠. 드디어 저녁이 되고 그 수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린 당장 그 주 토요일 점심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소개팅 당일, 쌀인 눈이 흩날리던 겨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종문이라고 합니다. 제 고객분이 소개팅 해주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이 더 놀랍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사라라고 해요. 지금이 더 놀랍다고요? 왜요? 아, 솔직히 카톡 사진 보고도 기대는 안 했어요. 요즘 워낙 사진 보정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어플로 미인처럼 만들어 놨나 보다 했죠.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미인이시네요. 제가 좀 올드한 사람이라 까맣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청순녀가 제 이상형인데 딱 제 스타일이세요. 아, 그런가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촌스러워서 여태까지 염색이란 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실은 미용실 가는 비용이 좀 아까워서 그냥 집에서 화장실 거울 보고 큰 가위 갖고 싹둑 자르는 편이에요. 커트 한 번 하는데 글쎄 2만 원이나 달래지 뭐예요. 긴 머리는 대충 수평만 잘 맞추면 되니까 셀프 컷 하는 거죠 뭐. 이야, 알뜰하시네요. 저도 굉장히 절약하는 편이에요. 차도 없고 그냥 뚜벅이 생활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제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오신 건가요? 제가 상상하는 이상형이랑 정확히 매치되어서 신기할 정도네요. 사라씨, 우리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진지하게 쭉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전 그제서야 우리가 아직 메뉴도 안 시키고 대여만 주구장창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파스타집 주인장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고는 얼른 메뉴 주문을 했죠. 저 종문씨, 우리 아직 음식도 안 시켰어요. 일단 주문부터 하고 천천히 대화 나눌까요? 어이구, 이런 내 정신 좀 봐. 사라씨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확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얼른 주문하죠. 우린 서로 첫눈에 뿅 갔고 그날 점심 12시에 만나 밤 12시까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다 저희 집에 바래다 주면서 첫 만남을 가졌어요. 차도 다 끊긴 밤 12시에 저희 집인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저희는 손을 잡으며 이미 연인이 되어 있었죠. 박종문이라는 그 남자도 우리 가족처럼 참으로 검소한 사람이더군요. 지방이라 차가 없으면 배차 간격 긴 버스를 기다리느라 시간 다 보내야 했지만 그는 뚜벅이었어요. 그런 불편함에 저도 때때로 아빠 차를 빌려서 운전하곤 했는데 남친은 심지어 가족들 차도 없다고 하더군요. 뭐 본인이 수의사로서 월 1,000 이상 벌면 중고차라도 한 대 굴릴 만한데 끝까지 차는 안 사더라고요. 저보다 더 지독한 구두쇠였죠. 여자친구로서 선물 받아본 적도 거의 없고 저도 딱히 바라지 않았고요. 저흰 첫 만남 이후 한 2년 정도 행복한 연애를 즐기며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서로 돈 아끼는 스타일이라 국내 여행만 다녔죠.
그것도 차가 없다 보니 주로 기차 여행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낭만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양가의 결혼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린 둘 다 참 행복했었네요. 그 남자는 저보다 7살 많았기에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당연히 그쪽 집에선 결혼 얘기가 흘러나오나 보더라고요. 전 아직 20대여서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남친과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그의 성실함이 멋있었어요. 그 남자만 놓고 보면 정말 놓치기 싫은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을 해야 이 남자와 평생 함께 할 수 있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막연함을 구체적으로 풀어준 건 당연히 나이 많은 남친이었어요. 우리 결혼하자 살아야. 자기나 나나 탄탄한 직업 갖고 있고 성실하고 알뜰한데 결혼하면 더욱 잘 살지 않을까? 참으로 박종문다운 현실적인 프로포즈였어요. 그런 무드 없는 프로포즈가 어디냐? 우리 진짜 결혼식 올리기 전엔 바닷가라도 데려가서 실가락지라도 끼워주면서 무릎 꿇고 해. 알았지? 일단 이번엔 오케이 해줄 테니. 야호, 날 남편으로 받아주는 거야? 고마워 살아야. 평생 공주님처럼 모실게. 내가 살림 다 하고 아기도 내가 다 키울게. 절대 고생 안 시킬 거야. 마음고생 포함해서 말야. 글쎄, 그건 결혼해서 두고 봐야지 뭐. 여튼 오빠는 내 첫사랑이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박종문이라는 사람만 놓고 봤을 땐 최고의 남자야. 프로포즈 승낙할게. 우린 둘만 있으면 정말 세상이 다 행복했으니 결혼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줄만 알았죠. 예비시댁인 남친의 가족들에게 말하는 순간 그건 제 헛된 꿈일 뿐이라는 게 증명되더군요. 남친의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각자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귀는 동안 남친이 가족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물어봐도 그냥 얼버무리기만 하더군요. 가족 중에 차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재혼 가정 다 부자는 아닌가 보다 하는 예상은 어렴풋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거의 거지 수준이라는 걸 상견례까지 하고 알았네요. 예비시댁이 가난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성품이 거지 같은 건 못 참겠더라고요. 남친 부모 각각의 재혼 가정 중 먼저 예비 시모집에 갔는데 딱 첫 질문에서 그 사람들의 인성이 드러나더군요. 그래, 어서 들어와. 근데 돈 좀 있는 아가씨야? 보아하니 행색이 누추한데? 우리 돈 없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드릴 생각 추워도 없는데 말이야. 응? 저는 헉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 면전에 대고 돈 있는 사람이냐니 보통 내기들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사라라고 해요. 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돈 질문에 놀라긴 했지만 제 앞가림은 잘하고 있어요. 은퇴하면 교사 연금도 나오고요. 더군다나 제가 돈을 펑펑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는 알지? 무려 대한민국 최고 대학 수의과 나온 전문직 아들이라고. 그것도 사자 들어가는. 한간에는 전쟁 나면 수의사가 의사 역할로 대신할 수 있다던데. 이 정도면 실로 엄청난 직업 아니야? 우리 아들 월 1,000씩 벌어 제끼는데 퇴근 선생일에서 벌어봤자
한 2, 300 되니? 우리 아들의 한 5분의 1 수준이구만. 마음에 안 차. 첫 만남에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옆에 있던 남친이 저 대신 반박해 주더군요. 엄마, 며느리감 만나자마자 돈 얘기해요.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용돈 넉넉히 드리잖아요. 예비 시모 옆에서 반쯤 드러누워 성의 없이 듣던 새 시부가 돈 얘기 나오자 한마디 하더군요. 네가 우리 줘봤자 얼마나 주냐? 요즘 물가 치솟은 거 안 보이더냐? 우리 늙은이들은 맨날 라면만 먹고 살라는 얘기냐? 한 500은 줘야 우리 부부가 건강 챙기며 살지 않겠냐? 그들의 알 수 없는 대화에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찡그리고 있던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친은 얼른 자리를 뜨자고 하더라고요. 서둘러 일어나려는 제 뒤통수에 남친 엄마가 한마디 던진 게 제 마음속에 비수로 꽂혔습니다. 야, 사람인지 사람인지 너. 니네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었다며.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거든. 건강검진 기록 떼와라. 특히 유방암은 가족력 있는 거 잘 알지?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놓고 대뜸 죽어버릴지 어떻게 아냐? 우리 아들 앞길 단단히 가로막는 거지 뭐. 그러니 다음에 만날 때 건강검진 기록지 잊지 마. 어머님, 첫 만남에 돈 얘기부터 저희 엄마 돌아가신 얘기까지 그렇게 쉽게 하시나요?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아직 몇 년 되지 않아 제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극을 그렇게 쉽게 언급하시다뇨. 초면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정말 예의 없으시네요. 앞으론 좀 가려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아니, 별로 돈도 없는 여자인 것 같은데 개념까지 없는 애를 어디서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와? 아들아, 쟤는 안 되겠다. 건강검진 기록지고 뭐고 다시는 내 눈앞에 데리고 오지 말아라. 엄마, 흥분하지 말고 계세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냥 잠자코 계셔주세요. 그게 절 위하는 일이라고요. 전 사라랑 꼭 결혼할 거예요. 지금껏 엄마 아빠 양쪽 재우는 집안 다 먹여 살렸으니 이젠 제 가정 꾸려서 알콩달콩 살아볼 거예요. 회방 놓지 말아달라고요. 남친과 전 예비 시모의 집을 황급히 빠져나왔어요. 남친의 엄마와 새아버지가 우리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않고 말이죠.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자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남친한테 따져 물었죠. 오빠, 대체 어머님 집엔 생활비 얼마를 대드리는 거야? 오빠네 새아버지가 아까 500은 줘야 한다고 하셨잖아? 대체 한 달에 몇백을 드리는 거냐고. 남친은 우물쭈물 망설이더니 이실 짓고 하더군요. 그게 말이야. 엄마 쪽엔 한 300 정도 드리고 있어. 뭐, 엄마 쪽엔 300? 그럼 아버지 재혼 가정엔 얼마를 드리는 거야? 거기는 너무 놀라지 마. 한 400 정도? 뭐라고? 300도 놀라운데 그쪽엔 400을 드린다고? 아버지 쪽은 왜 100이나 더 드려? 아니, 어찌 됐든 도합 700을 드린다고? 오빠가 무슨 봉이야? 그 집안에 오빠밖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 맞아. 나밖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엄마랑 새아버지는 연로하셔서 더 이상 돈 못 버시고 아빠랑 새어머니 쪽도 뭐 나한테 기대시는 게 큰 것 같아. 게다가 새어머니가 젊어서 쌍둥이를 2번이나 낳으셔서 거긴 중고등학생 동생들이 4명이나 되거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겠지. 우리 가족들이 돈돈거리는 거 한 50%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 지금 나한테 이해해달라는 거야?
이거 완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집안인데 아까 오빠 엄마랑 새아버지가 나한테 핏대세우며 욕하는 거 못 들었어? 그렇게 욕할 힘 있는 분들이 일은 안 하시고 100% 오빠한테 기대 사신다고? 그리고 더 환장하겠는 건 오빠 아버지 쪽인데 딸린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들 손 놓고 계시는 거야. 오빠만 바라보고. 이게 말이나 되는 시츄에이션이냐고 대체. 아무리 남친의 물은 성격 탓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예비 시댁이었죠. 아니, 도대체 부모라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독립심과 자립심을 강조하며 본인도 성실하게 일하셨던 저희 아버지와는 너무 비교되더군요. 남친한테 미안했지만 속으로 남친의 부모들이 빈대나 기생충 정도로 여겨졌어요. 재혼해놓고 양쪽 집에서 아들 월급을 700이나 뜯어가는 형국이라니 어이없었죠. 남친이 차도 안 사고 그토록 돈을 아끼며 절약하던 게 이해가 되더군요. 아무리 월 1000씩 번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700을 뜯어가니 300 갖고 생활해야 했으니까요. 오피스텔 월세 55만 원 내고 식비며 관리비, 교통비 등을 빼고 나면 나머지 소액은 겨우 적금하기 바빴겠죠.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나 이 결혼 계속 진행해야 해? 회의감이 들어. 우리 아빠한텐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시점에서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설아야. 난 널 처음 보는 순간 반해버렸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우리가 함께하는 노년까지 계획했다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고 해도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 어려운 고비도 같이 이겨내야지. 안 그래? 우리 엄마랑 새아버지가 너한테 못나게 군 거 미안해. 내가 봐도 어른으로서 너무 속물 같았어. 우리 아버지랑 새어머니 사시는 집은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하니 그렇지 않을 거야. 분위기 화기애애할 테니 이쪽 집에 한번 인사드리러 가보자. 그럼 마음이 좀 풀릴 거야. 다시 한번 미안해, 설아야. 제발 헤어지잔 말은 하지 말아줘. 그의 간곡한 부탁에 남친의 아버지 집에도 똑같이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설마 남친 엄마 쪽 가정보다 더 최악이겠냐 싶었거든요. 남친의 새어머니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답게 비교적 젊은 편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라는 점을 좋게 본 것 같기도 했고요. 얘들아, 인사해라. 수학 선생님이시다. 니네 형 와이프 될 사람이야. 내 며느리 말이야. 그리고 니네 과외 선생님이 될 사람이고.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안 그래도 애들 수학 과외 알아보고 있었는데 잘 됐네. 돈도 굳고.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근데 돈이 굳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과외 선생님이라고요? 그래, 듣자 하니 뭐 별로 돈도 없는 집안 딸내미 같던데.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종문이가 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무려 서울대 나온 수의사인데 날로 먹으려고?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누가 누굴 날로 먹는다는 말씀이시죠? 뭐 MZ세대라고 해서 말귀를 빠릿빠릿하게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수의사 남편감 얻으려면 시집 올 때 최소 집 한 채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는 둘 다 소박하게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돈 열심히 모아서 아기 낳으면 전셋집으로 옮기려고요.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반반씩 저희가 모은 돈으로 시작할 겁니다.
소박한 거 좋아하는 건 그쪽 사정이고 귀하디 귀한 전문직 아들내미 장가 보내는 부모 마음은 다르지? 집 한 채 못 해올 거면 예단이라도 확실하게 해오든가. 자, 여기 노트 펼쳐보면 메이커랑 제품 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라고. 심지어 어디서 사야 하는지 구매처도 상세히 적어놨으니 참고하라고. 이렇게 친절한 CM이가 또 어디 있을까? 아마 종문이 친엄마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남친의 새어머니는 저에게 스프링 노트 한 권을 건네더군요. 여러분이 예비 시댁 쪽 가족 이름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 듯 했고 필요한 물품들도 나열돼 있었어요. 예단 목록은 무려 10여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챙겨야 할 친척들은 모두 15명이었고 그 목록엔 고급 브랜드 가전부터 침구, 모피 등 사치품이 가득했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리스트였죠.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이걸 다 해오란 말씀이세요? 친척들까지 15명 걸 다요? 종문 씨가 매달 400씩 드린다면서요. 그걸 봤더니 예비 며느리인 저에게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나 보죠? 전 이거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종문 씨 살던 오피스텔에서 쓰던 물건 그대로 쓰고 필요한 건 중고로 사면서 알뜰하게 살 거예요. 내가 밤새워 쓴 예단 목록을 단박에 거절해? 뭐 이런 파렴치한 게 다 있어? 얘들아, 너희는 방에 들어가 있어라. 나 이 여자랑 단판을 취하겠으니. 남친의 새어머니는 본인의 아이들과 남친 아버지까지 방으로 들어가게 몰아넣더군요. 저도 긴장은 됐지만 분명히 내 의사를 전달해야 했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파렴치한 건 제가 아니고 이 집 식구들이죠. 젊으신 분들이 아직 총각인 아들한테 400씩이나 받으신다고요. 왜 이 집안엔 일하는 사람이 종문 씨밖에 없는 거죠? 다들 건강해 보이시는데 왜 일해서 돈 벌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종문 씨가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잘 나가는 아들한테 용돈 좀 받는다는데 그게 뭐 그리 잘못됐나? 너 내가 종문이 친엄마가 아니라고 날 우습게 보는 거지? 시어머니 대우도 해주기 싫다는 거냐? 네가 이런 식으로 날 무시하면 내가 종문이 결혼 허락해 줄 것 같아? 종문이 아버지는 내 말이면 끔뻑 죽는 사람이야. 우리 종문이도 효자고 말이야. 효심이 깊어서 부모들한테 용돈 잘 주는 내 아들 꼬셔서 가족 간에 손절하게 만들지 말고 네가 떨어져 나가. 돈도 없는 게 어디서 전문직 남자 꼬시려고 달려들어? 썩 나가버려. 소금 뿌리기 전에. 한숨만 푹푹 쉬며 지켜만 보고 있던 남친이 드디어 한마디 하더군요. 새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저 ATM기 삼아 여지껏 편하게 사신 건 맞잖아요. 그렇다고 절 진짜 아들 대우해 주신 적이나 있으세요? 우리 사라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사이는 굳건해요. 예정대로 결혼 진행할 거라고요. 남친이 확 쏘아붙이니 남친 새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아마 그 집안 돈줄인 남친한텐 욕하면 안 되었겠죠. 남친의 엄마 집에 들렀을 때보다 더 기분이 상해서 저희 둘은 서둘러 나왔습니다. 남친 부모님의 재혼 가정들은 두 쪽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도저히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전 당분간 남친의 연락을 차단하고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탔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학교 일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데 남친이 불쑥 나타나더군요.
이 시간에 오빠가 여기 웬일이야? 나 죽으라는 거야. 난 너 없으면 안 돼. 왜 도대체 내 연락 안 받는 거야? 카톡이며 전화며 SNS며 다 차단해버린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동물병원은 어쩌고 왔어? 한창 진료 시간인데? 지금 동물병원이 문제야. 다 때려치울 거야. 맨날 학교 앞에서 너만 기다릴 거라고. 현수막 걸고 1인 시위 할 수도 있어. 김사라를 사랑한다고 말이야. 아우, 무슨 1인 시위야. 나 학교에서 개망신 시키려고 작정했어. 알았어. 일단 알았으니까 얼른 병원 돌아가서 진료 봐. 이따 퇴근 시간에 맞춰 갈게. 뭘 알았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해줘. 아님 진짜 당장 오늘 저녁부터 1인 시위 할 거니까. 나 이 학교 담장 앞에서 텐트 치고 계속 살 수도 있어. 그럼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오빠의 그 집안에 들어가서 고난의 행군을 자처하라는 거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집안에서 나까지 고생시킬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지금 오빠가 700씩 매달 양쪽 집에 주면서 하는 그 노예 짓을 나보고 나눠서 하자는 거야? 그 바보 같은 짓을 같이 하자고? 난 못해. 불구덩이 속에 날 밀어넣지 말아줘. 알았어, 살아야. 다 그만둘게. 결혼 후엔 우리 엄마 아버지 양쪽 집에 네가 허락하는 만큼만 용돈 드리고 지원 딱 끊을게. 날 믿어줘. 그리고 얼른 장인어른께 우리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고 상견례 날짜 잡자. 자기랑 부부로서 같이 살고 싶어.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고. 참 모순적이죠. 저도 첫사랑인 이 남자와 헤어지고 싶진 않았어요. 남친의 가족들이 기생충, 버러지같이 느껴졌지만 말이죠. 그 후에도 중간 역할을 잘해주겠다,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 등의 남친의 말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우리 아빠한테 남친에 대해 나름 좋게 브리핑하고 있더군요. 좋은 신랑감으로 포장해서 말이죠. 그래? 서울대 나온 능력 있는 수의사라니. 게다가 착하고 키 180에 얼굴도 잘생겼다고? 뭐 이런 완벽한 사윗감이 다 있나? 대체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난 거니 우리 딸? 연애도 잘 안 하는 것 같더니. 이 사람이랑 한 2년 정도 연애했는데 아빠한텐 비밀로 했어요. 괜히 신경 쓰실까 봐요. 근데 아빠, 이 사람 자체는 좋고 돈도 잘 벌고 성품도 좋긴 해요. 근데 집안이 그렇게 잘 살진 않아서 아마 결혼할 때 이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신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원룸 같은 좁은 오피스텔 말이니? 그건 안 되지. 우리 딸이 좁은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사는 걸 두고 볼 순 없지. 아빠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울 집에 무슨 돈이 있어요, 아빠. 그냥 저희끼리 소박하게 시작할게요. 양가 부모 도움 없이 저희가 모은 돈으로 시작하려고요. 우리 집에 돈이 없다고? 하긴 내가 하도 짠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살아야. 그동안 아빠가 우리 집 재산 오픈 안 한 건 너의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야. 실제로 아빠가 이 세상 떠날 땐 사회에 모두 기부하고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말이야. 하지만 쓸 땐 써야지. 하나밖에 없는 내 딸한테 뭐가 아깝겠니? 아빠가 집 한 채 선물할게. 아빠 부동산이 죄다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집이긴 한데 너희 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평생을 지방에서만 사는 것도 심심하잖아.
아빠가 이 집 말고 서울에 집도 있었어요? 금시초문이네요. 우리 아빠 부자네. 서울 아파트면 5, 6억도 넘을 텐데, 그쵸? 하, 우리 딸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자세한 건 나중에 짜잔 하고 말해줄게. 오래된 아파트라 엄청 낡긴 했다만 가치 있는 집이다. 내 장담하지. 최신식 특 올수리도 되어 있고 말이야. 살기 나쁘지 않을 거야. 50년이든 100년이든 서울의 아파트라니. 저한테 감지덕지죠, 아빠. 남친한테 말해볼게요. 남친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저 사실 남자친구 집안 쪽에서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아들 장가 보내는데 여자 쪽에서 집 한 채 해와야지 않겠냐며 준 말이 있었거든요. 아니, 요즘 시대에도 그런 구닥다리 멘트를 한단 말이냐? 시댁 부모들이 성품이 썩 좋진 않은가 보구나. 우리 딸 그 집에 시집가면 마음고생 심하게 하는 거 아니니? 벌써부터 걱정이다. 저도 걱정이었는데 남친이 중간 역할 잘해준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진실된 사람이에요. 남친만 보고 가려고요. 여튼 아빠, 진짜 감사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신혼집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친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친도 엄청나게 반가워하는 눈치더군요. 본인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당장 상견례 날짜를 잡는다며 의기양양했어요. 상견례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전 아빠와 함께 긴장되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더니 남친 쪽엔 남친 포함 무려 9명이 앉아있더군요. 남친의 배다른 쌍둥이 동생들 4명까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저희 아빠가 들어갔을 때 일어서서 반기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더라고요. 아, 저 집안 싹수가 다 그렇지 뭐. 전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예절은 기대도 안 했기에 그러려니 하고 대충 인사하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역시나 남친의 친엄마가 턱을 까닥이며 그놈의 돈 얘기부터 꺼내더이다. 어이, 이보세요. 귀한 수의사 아들을 꼬셔서 데려갔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님, 이보세요라뇨. 지금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칭하신 거예요? 여기 상견례 짤입니다.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 아, 살아야 아빠가 말씀드릴게. 넌 가만히 있으렴. 원래 상견례는 어른들끼리 덕담 주고받는 자리야. 아빠는 최대한 좋게 좋게 풀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빠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쪽 한켠에서 듣고 있던 남친의 새어머니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종문이 친어머니가 맨날 헛소리만 짓거려대더니 오랜만에 바른 소리 했네. 우리 종문이가 저 여시한테 흠뻑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우리를 협박하지 뭐예요. 그동안 줬던 생활비를 반으로 깎는다나 뭐라나. 다 저 불려씨가 뒤에서 조종한 게 틀림없다고. 새어머니, 장인어른까지 나와 계시는 자리에서 사라한테 불려시라뇨. 말씀이 심하시네요. 사과하세요. 남친의 친어머니와 새어머니는 평소에 으르렁거리던 사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선 아주 쿵짝이 잘 맞더군요. 저 옆에 내가 올바른 소리 했구먼 뭘. 아니, 듣자하니 서울에 아주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우리가 지방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월 1000씩 버는 전문직 내 아들 데려가면서 그렇게 오래된 낡은 아파트 하나 딸랑 주겠다고? 아들아,
이 결혼 당장 때려치워라. 너 좋다는 여자 세고 셌다. 줄을 섰다고. 아빠는 그제서야 남친의 가족들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모양이었어요. 보통의 상식적인 대화로는 전혀 이야기가 안 통하는 작자들이란 걸요. 그저 돈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걸 아셨는지 코웃음을 치며 얘기하시더군요. 우리 딸 신혼집 하라고 준다는 그 아파트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요? 그거 강남 한강 뷰 보이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라 40억이 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나 말하쇼. 40억이라는 숫자는 아마 예비 시댁 식구들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액수였을 거예요. 저희 아빠의 발언에 다들 벙치더군요. 남친 엄마는 머쓱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40억? 4억 아니고 40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에는 그렇게 비싼 아파트도 있답니까? 아니, 차도 경차 타실 정도로 알뜰하시다고 하던데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모으셨대? 내가 워낙 검소하게 생활해서 우리 딸이 우리 집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알 수 없었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사라의 할아버지가 건설업계의 큰손이셨죠. 지방엔 뭐 저희가 사는 집 한 채이지만 서울에 있는 부동산만 40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빌딩 다 포함해서요. 주로 강남에 포진해 있죠. 한 달에 받는 월세만 1억이 넘으니 뭐 밥 먹고 살만은 하네요. 월세로 한 달에 1억 넘게 받는다고요? 오메, 아들아, 이 아가씨를 당장 잡아라. 어르신, 제가 말실수를 크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을 당장 사위로 삼아주세요. 이참에 혼인신고도 해버리지 뭐. 도장 찍자고. 됐어요, 아줌마. 나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거 보고 기함을 토했네요. 어찌 그리 한결같이 무식한지. 박종문 이 남자가 워낙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서 결혼을 계속 진행할까도 잠시 생각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아줌마가 완전히 정점을 찍었어요. 무례함의 정점 말이에요. 이렇게 정 떨어지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인생에 좋은 경험했네요.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좋은 시댁 만나서 잘 살 테니 여기서 다들 빠이빠이 합시다. 안 돼, 며느리야. 넌 내 며느리다. 네가 우리 집 들어오는 순간부터 딱 알아챘다. 넌 고금미가 철철 넘치는 공주님이라는 걸. 이 시애미를 한 번만 용서해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정할게. 응?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라, 며느리야.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꼴이라니. 아빠, 내가 이 집안에서 당한 수모를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눈물이 나요. 이런 자리에 오게 해서 죄송해요, 아빠. 얼른 나가요, 우리. 집에 가서 김치찌개에 밥이나 먹자고요. 그래, 딸아. 현명한 선택해줘서 고맙다. 꿈에서도 보기 싫은 집구석이구나. 잘들 계쇼. 참고로 여기 계산은 더치페이 하자고요. 웬 사람들을 이렇게나 많이 끌고 왔는지 원. 남친이 울며 불며 제게 매달리고 남친 가족들이 모두 싹싹 빌며 절 못 가게 막았지만 다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그날도 참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바깥의 냉기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지더군요. 아까 말한 대로 저와 아빠는 집으로 돌아와 김치찌개에 밥을 맛있게 비벼 먹었어요. 그리고는 차 한잔 놓고 밤새도록 얘기했죠. 아빠, 어떻게 이런 방구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울집 재산이 그렇게나 많다니. 진짜 사실이에요? 요즘 더 올라서 더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 딸한테 말 안 한 건 정말 미안해. 근데 네 엄마 돌아가시고 요즘 드는 생각은 알뜰하게 사는 거 다 부질없는 것 같다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돈 좀 써줘야 경제가 돌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살아야 우리 서울 올라가서 삐까번쩍하게 한번 살아볼까? 너 서울로 발령받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니? 뭐 사실 직장 안 가져도 돼. 아빠 부동산 관리인한테서 관리하는 법이나 배워서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그동안 우리 딸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지. 미안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독립심 있게 가라는 아빠는 어디 갔나요? 글쎄요. 전 그래도 일하고 싶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보람 있거든요.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보는 건 적극 찬성이요. 좁은 이 지역에서 전 남친 식구들 마주치는 것도 고역일 듯 해서요. 그리하여 저와 아빠는 세 달 후 서울로 완전히 이사와 버렸습니다. 기존에 살던 30평 집에서 벗어나 아빠가 갖고 있던 아파트 중 하나인 신축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강남에만 아파트 7채가 있더군요. 그래도 학창시절 내내 독립심을 강조하셨던 아빠가 밉지만은 않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딱 하나, 남자와 시댁 보는 눈만 빼고요. 훌륭한 결혼 상대를 찾는 안목은 앞으로 차차 키워가려 합니다.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좋을지 현망한 여러분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문동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 17주년을 맞았어요. 돌이켜보니 한 남자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진저리치게 끔찍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고 사나 후회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 결혼 생활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자부하는 건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어준 아들 녀석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남자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가려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바리 정신으로 맞서야죠. 저희 부부한테 찰가머리처럼 달라붙어 피 빨아먹던 시동생 내외와요. 한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엾다는 이유로 흉도 묻어두고 보살펴줬었는데 배은망덕한 소행을 보고 난 뒤엔 일말의 정도 뚝 떨어져 버렸어요. 파렴치한 시동생 내외에 덜 대먹은 인성을 온 천하에 까발리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봐서 만났어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 상황이라서 아직 결혼 생각이 없던 때였죠. 그래서 처음엔 선을 안 보겠다고 했었어요.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선을 봐. 소개팅이면 몰라도. 암튼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거절해. 나도 어지간하면 거절하려고 했는데 박 사장님이 중신 서는 건데
어떻게 거절을 하니? 네 아빠 주거래처 사장님인데. 엄마도 너 당장 시집 보낼 생각 없어.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거야. 뭐 어때? 그냥 소개팅 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만나봐. 하필 아빠 가게 거래처 사장님 부탁이라 거절하기도 뭐해서 선을 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 아빠가 집에 오셔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박 사장이 주선하는 게 대수야. 네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박 사장이 내 딸내미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이딴 일로 거래 끊는다고 하면 나도 박 사장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야. 서연아, 아빤 내 딸이 싫다면 박 사장이 아니라 나라님 부탁도 거절할 수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해. 아빠의 뜻밖의 반응에 엄마는 한숨만 쉬셨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이때다 싶어서 선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죠. 난 결혼 생각도 없는데 괜히 상대방 시간만 까먹는 것도 미안하니까요. 그런데 주선자를 통해 거절 의사를 전하기도 전에 맞선을 보기로 한 상대 남자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가 선을 보기로 한 날이 마침 유명한 전시회 마지막 날인데 괜찮다면 같이 가겠냐고요. 자기가 꼭 보고 싶었던 전시회인데 회사 일 때문에 못 봤다더군요. 솔직히 솔깃했어요. 저도 보고 싶었던 전시였거든요. 어차피 선이라는 게 만나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선 봤다고 해서 꼭 결혼까지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전시회도 보고 밥 한 끼 먹고 들어와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쪽도 나도 선도 선이지만 전시회가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더니 제가 딱 그런 거예요. 막상 만나보니 상대 남자가 그냥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외모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지만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공동 목표였던 전시회를 보러 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앉은 자리에서 3시간 넘게 내리수다를 떨었어요. 차만 마시고 일어나려던 자리에서 피스케이크를 몇 개나 시켜 먹었나 몰라요. 하도 수다를 떨었더니 허기져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냥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저희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캔커피를 마시면서 또 수다를 떨었지 뭐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오빠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죠.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담 주지 않겠다는 맞선남의 배려였어요. 우리는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마치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봐요. 시부모님께선 그 애가 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셨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당시 아버님이 병원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맏아들 결혼을 보고 싶어 하셔서 급하게 선자리를 잡은 거였죠.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저희가 연애만 하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셨겠죠. 결국 시부모님은 남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선자리를 잡으셨어요. 남편이 알면 거절할까봐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 회사 앞으로 맞선 상대를 내보냈더라고요.
당일이 돼서야 그 사실을 안 남편은 마지못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어찌됐건 시간 내서 거기까지 와준 상대 여자분한테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대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알고 속상해 할까봐요. 뭐 어쩌겠어. 오빠네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아들 결혼을 바라시는데.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난 괜찮으니까 나가서 얘기 잘 하고 와.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부모님께 얘기 잘할게. 전화기 너머로 미안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로 남편은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잘하고 오라고 얘긴 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은 딴 데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 생각 없다는 사람 선자리까지 나가게 해서 둘을 붙여줬으면 그만이지. 잘 만나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선자리를 잡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는 이런 상황을 말도 못하고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집 앞인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요. 솔직히 남편이 선자리를 파하고 저한테 와주길 바랐기에 화장도 안 지우고 있었는데 막상 화장한 얼굴로 나가려니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 싹 지우고 머리도 부스스하게 하곤 후줄근한 추리링 차림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자다 나왔어? 남자친구가 선보러 나갔는데 걱정도 안 됐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남편 표정을 보니 괜히 놀리고 싶더라고요. 걱정은 무슨, 잠만 잘 오더라. 선은 잘 봤어? 얘기 좀 더 하다 오지. 벌써 헤어지고 온 거야? 헤이, 무슨 남자가 매너가 이 모양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만 푹푹 쉬면서 구두 앞코로 애꿎은 발만 툭툭 차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그 여자한테 사귀는 사람 있다고 말했다가 뺨까지 맞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남편 왼쪽 뺨이 붉게 부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불쑥 화가 나는 거 있죠. 웃기는 여자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지가 뭔데 남의 남자 뺨을 치고 그래? 나도 한번 안 만져본 뺨을. 오빤 그걸 그대로 맞고 있으면 어떡해. 아씨, 아직도 빨갛잖아. 남편 뺨을 어루만지며 속상해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는 거예요. 뺨 맞은 게 대수야? 난 너한테 미안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미치는 줄 알았는데. 서연아, 우리 그냥 결혼하자. 오늘 선자리에 나가보고 확실히 알았어. 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추리링 차림에 반지도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가슴 벅찰 만큼 행복했어요. 그동안 스스로 계획했던 내 미래와 이성적인 판단이 아무 소용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간 날, 그동안 왜 그렇게 시댁에서 결혼을 서둘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버님 모습에 병색이 짙어 보였거든요. 아버님은 힘없이 바싹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그간 저 때문에 마음을 졸인 탓이었는지 반기는 마음과 야속한 마음이
반반 섞인 듯 보였죠. 고등학생이던 시동생은 형수가 생기는 상황이 실감이 안 났는지 저랑 눈도 잘 못 마주치면서도 입가엔 피식피식 웃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날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은 낯설긴 했어도 정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이 사람들도 내 가족이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들 정도로요. 저희 아빠는 딸의 이른 결혼이 내심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까 반대는 않으셨어요. 엄마는 결혼 자체에는 반대를 안 하셨지만 시아버지가 병색이 짙은 걸 내내 걱정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병수발도 그렇지만 결혼하고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모든 화살이 제게 쏠릴 걸 걱정하신 거였죠. 엄마, 걱정도 팔자네. 시댁에서 아버님이 말기 암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설마 그걸 내 탓을 하려고? 괜한 걱정하지 마. 예, 네가 시집을 안 가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도 시자 들어가는 인간들한테는 뭐든 트집거리가 되고 불랑거리가 된다고. 엄마, 우리 시댁은 안 그래. 다들 나를 얼마나 예뻐하신다고. 시고모님도 당신 며느리보다 날 더 예뻐하는걸.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셔. 엄마의 걱정을 뒤로한 채 결혼식을 올린 저는 얼마 뒤 엄마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돼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엄마의 걱정대로 저는 시댁에서 대역 죄인이 되어버렸거든요. 특히 시고모님들은 마치 제가 아버님을 죽인 것처럼 뒤에서 악담을 퍼부어 대셨어요. 집안 경조사가 있을 때면 친인척들 모인 자리에서 단골 안주처럼 저를 꺼내놓고 씹어대기 바쁘셨죠. 이래서 집에 여자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야. 키스 며느리를 들여서 내 동생이 제명에도 못 살고 그렇게 간 거 봐. 그래도 그게 며느리 탓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결혼식 전만 해도 내 동생이 어디 죽을 사람처럼 보였어. 그렇게 멀쩡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냐고.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잡아먹은 게 아니면 뭐겠어. 그러게 사람 들이기 전에 잘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덜컥 식부터 올리게 하더니 이 사단을 냈네. 아, 죽은 내 동생만 불쌍하지. 결혼 전에 이미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고모님들은 사람들 앞에서 제 탓을 하셨어요. 웃긴 건 그래놓고는 제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신다는 거였죠. 그건 시고모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 대부분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으니까요. 엄마가 왜 그렇게 시자 들어가는 인간들을 걱정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댁에는 어머님과 시동생 둘뿐이었어요. 따로 생활비는 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서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건 저희 부부한테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전셋집이라서 계약이 끝날 무렵이면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에 가슴 졸여야 했거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적금도 넣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 시댁 생활비까지 대야 했다면 정말 난감할 뻔했지 뭐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듬해 제가 출산을 하자 한동안 아버님의 빈자리로 썰렁했던 집안에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큰 위안이 된다는 걸 새삼 느낄 정도였죠. 한동안 외출도 잘 안 하고 집안에서 계시던 어머님도 손녀딸 재롱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셨어요. 출산휴가가 끝나갈 무렵엔 어머님이 먼저 저희 딸을 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 애 때문에 집에서 들어앉아 살림만 하게 할 수는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전세계약 끝나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어떻겠니? 아무래도 애 보려면 집이 가까워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니들이 싫다면 할 수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애 데리고 본가까지 오기도 힘들잖아. 저희야 좋죠. 그런데 어머님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애 보는 게 힘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던데요. 그런 소리 마라. 이래봬도 내가 아들 둘을 키운 사람인데 손녀딸 하나 못 볼까? 나 아직 그 정도 체력은 돼. 저 또한 떼내를 시설에 맡기는 게 내심 불안했던 저로서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전셋집을 빼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시댁과는 걸어서 5분 거리라서 출퇴근길에 아이를 맡기기도 편하고 아이 핑계 삼아 가끔씩 저녁은 시댁에서 다 같이 먹게 되니 어머님도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시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애 맡기면 들어갈 돈도 남이 아닌 어머님께 드리니 나가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요. 저희 딸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머님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말투도 어머님을 닮아가고 행동도 지 할머니랑 비슷한 점이 있어서 가끔씩 내 딸이 시어머니처럼 보이기도 했죠.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딸이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건 아마도 저랑 시어머님 사이가 꽤 가까웠기 때문일 거예요. 어머님은 다른 시댁 어른들과 달리 제게 참 잘해주셨거든요. 딸이 없으셔서 그런가 가끔 저랑 장을 보러 가거나 쇼핑을 할 때면 점원들이 모녀지간 같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부간의 사이가 좋은 것도 복이라면 복이었죠. 그런데 제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그렇게 정정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고 기억력에 좋다는 건강보조제도 사다 드리고 일부러 PC로 고스톱도 치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그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정이 다 될 무렵이었는데 시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님이요? 여기 안 계시는데요? 왜요? 집에 어머님 안 계세요? 네, 없어요. 엄마가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가게 문 닫고 와봤는데 엄마가 없더라고요.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도 없어요. 휴대폰이랑 지갑도 그대로 있는 거 보면 멀리 간 건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되도록 안 오시잖아요. 형수, 아무래도 엄마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형 깨워서 집 근처 좀 찾아보라고 해주세요. 난 혹시 몰라서 집을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시동생 전화를 끊곤 남편이랑 둘이 집 근처로 어머님을 찾아 나섰어요. 새벽 1시가 넘도록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근처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에 어머님이 계시지 뭐예요. 슬리퍼 차림에 머리도 부스스하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서는 저랑 남편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처럼 멀뚱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뚫어지게 보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 알아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저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맏며느리. 어머 여보, 어떡해. 우리 어머님 어떡해.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어머님은 별다른 기색 없이 지나는 말처럼 젊은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으면 어떡해요? 에그, 옷 다 더러워지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서럽게 울었고 남편은 눈물을 감추려 허공만 바라보았죠.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가끔은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나가면 장롱이고 서랍이고 다 열어서 옷을 죄다 꺼내놓기도 하고 온 집안을 물천지로 만들기도 했어요. 한여름인데도 보일러를 방마다 틀어놓질 않나. 남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죄다 집어와서는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님을 혼자 둘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시동생 내외도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인데 시댁에 들러 어머님을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저희 내외와는 달리 일용직을 전전하는 형편이라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 부양을 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시동생도 그렇고 저 역시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기는 싫었거든요. 나중에야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보내더라도 일단 우리가 모실 수 있을 때까지는 모시기로 한 거죠. 아침에 남편과 아이를 출근 등교를 시킨 후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에 시동생이 돌아오면 저희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 거예요. 어머님 상태가 더 악화돼서 이제는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치매 증상이 시작됐을 때는 안 그러시더니 어머님이 점점 더 포악하게 변하셨거든요. 제게 욕설도 하시고 기저귀를 채워드리면 똥이 묻은 채로 벗어서 제게 던지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어머님이 가스불을 켜놓고 불장난을 하신다는 거였죠.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가스레인지에 제 휴대폰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불이 나면 다른 집까지 피해가 가니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시동생과 상의 끝에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잔뜩 취한 채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왜 안 하던 술을 이렇게나 마신 거야?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님 집 팔아야겠어. 갑자기 집은 왜?
아파트값 한창 올라가는데 그걸 지금 왜 팔아? 왜?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그래? 그거라면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도 있고 아직은 버틸만 하잖아. 그게 말이야. 한참은 한숨만 푹푹 쉬며 말을 못하던 남편은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버님 유산을 시동생 사업자금으로 써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시동생은 PC방을 차렸었는데 이때부터 시어머니께서 돈을 대주셨던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사업자금 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으면 잘 했어야죠. 그걸 1년 만에 홀라당 날려먹곤 백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던 우리 부부는 시동생이 열심히 PC방 운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갈 때까지 백수 생활을 하며 어머님께 용돈을 받아 살았다는 건 꿈에도 몰랐죠. 제대를 한 시동생은 잠깐 친구가 하는 복권방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 가게 점원과 눈이 맞아 연애를 했던 모양이에요. 서로 나이도 어리고 결혼을 염두한 진지한 만남은 아니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죠. 출산 시기를 보니 저희 딸아이보다 한 달 뒤쯤 태어났더라고요. 애까지 낳아놓고도 시동생은 집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머님께 딱 걸리고 말았죠. 다름이 아니라 시동생이 제 딸아이 기저귀를 훔쳐가는 걸 어머님이 잡으셨거든요. 당시 저희 딸을 어머님이 봐주고 계셔서 시댁에 애 기저귀며 분유를 잔뜩 사다 놓곤 했는데 시동생이 그걸 훔쳐다 자기 아이한테 먹이고 입히고 했던 거죠. 이놈아, 조카 기저귀 하나 못 사줄 망정? 그걸 훔쳐다 뭐에 쓰려고 그러냐? 아참, 엄마,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근데 어떡해. 내 자식이라고 양육비 보내라고 난린데. 이거라도 보내주고 입 좀 막으려고 그랬어. 그날 시동생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상대 여자를 찾아갔지만 여자 쪽 부모가 한사코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시동생한테는 미래가 안 보인다면서요. 대신 애 양육비로 1억을 요구했고 어머님은 결국 그 돈을 여자 쪽 부모에게 건넸어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일단락 될 줄 알고 지냈는데 몇 년 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애엄마가 시동생 애를 데리고 시동생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엄마랑 계부가 애 양육비랑 월세집 보증금까지 빼가지고 도망쳤다면서요. 당장 애랑 살 집도 없다고 울고 짜는 통에 시동생은 결국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저도 동서랑 만난 게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친정 형편이 안 좋아서 혼수며 결혼 준비를 할 상황이 안 된다고 조촐하게 식만 올리고 시댁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당시엔 시동생 내외에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대충 시동생이 예전에 사고 쳤던 걸 이제야 책임지고 살게 됐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겼어요. 이렇게 된 거 긁어봤자 부스럼밖엔 안 되니까요. 이 무렵 어머님은 저희 몰래 저희가 드린 손녀 양육비를 시동생네한테 쓰라고 주셨던가 봐요. 어차피 어머님이 고생해서 받으신 돈인데 어디에 쓰든 저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동생은 그 돈으로는 만족이 안 됐는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거죠. 키즈 카페를 차리겠다고요. 하지만 키즈 카페는 오픈하던 그 달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니 1년도 안 돼서 보증금까지 다 날리고 말았어요. 그래놓고도 부부가 일도 안 하고 어머님 집에서 백수로 살았던 거예요. 그 꼴에 화가 난 어머님은 월세집 보증금을 손에 쥐어주곤 작은 아들 내외를 내쫓으셨어요. 결국 어머님은 작은 아들한테 2번의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대주면서 당신 앞으로 남겨진 아버님의 유산을 다 쓰셨고 집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월세 보증금까지 해주신 셈이죠. 이제 어머님 앞으로 남은 건 집 한 채뿐인데 그나마도 담보대출이 깔려 있으니 팔아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알게 된 건 얼마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술에 힘을 빌어 제게 털어놓은 거였죠. 여보, 미안해. 내 동생이지만 정말 그 한심한 놈 때문에 당신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걸 왜 당신이 사과를 해? 그동안 자기 동생이 가게 차릴 때마다 돈이 어디서 나서 창업을 하나 의심하면서도 귀찮아서 그냥 넘긴 우리 탓이지. 뭐 내 돈 몰래 훔쳐 쓴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 돈으로 한 짓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고개 들어. 이런 일로 술 마시고 그러지 말라고. 몸 상해. 어차피 쏟아진 물 걱정해서 뭐하나 싶어 일단 남편 마음부터 달래주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신 어머님은 그곳에서 반년도 채 머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렇게 금방 가실 줄 알았다면 마지막까지 여행원에 보내지 말고 제가 모실 걸 그랬다는 자책이 들더라고요.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났지만 때로는 모녀지간처럼 지내왔었기에 시어머니의 죽음은 한동안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2사람 표정을 보니 좋은 일로 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은 장례 비용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나눠 가졌으니 그걸로 뭐라 할 일은 없어서 돈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문제더라고요.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돈 문제였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집 팔아서 엄마 요양원비 됐다지만 엄마가 거기에 반년 정도밖에 더 있었어. 그럼 남은 돈은 반띵해야지. 형한테는 별거 아닌 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난 돈이라고. 혹시 형이 장남이니까 부모 유산 독점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나도 가만히 못 있어. 소송이라도 걸어서 내 목 제대로 받아낼 거야. 그래요, 아주버님. 이번엔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어머님 집 아주버님네가 되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주변에서 말 많았어요. 아파트 시세 많이 올랐는데 헐값에 큰아들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고요. 돈 앞에서 형제고 뭐고 없다고 떠들어대는데도 저희는 끝까지 아주버님만큼은 믿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하세요? 각자 목 제대로 계산해서 주세요. 집 팔고 남은 돈을 달라고 찾아온 시동생 내외는 마치 돈 뜯긴 채권자처럼 저희 부부를 몰아세웠어요. 그러자 남편이 참았던 말을 꺼내놓았죠. 네, 재수씨 말대로 각자 목 제대로 계산할게요. 애초에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은 집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아버지 퇴직금을 포함한 현금이 더 많았어요.
그 돈은 어머니 노후 대책 자금이었고요. 근데 애초에 그 돈을 다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에 시동생은 뜨끔했는지 누나를 굴리더라고요. 상훈 너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어머니한테 뜯어간 돈 그거 아버지 유산인 건 알고 있지? 네 말대로 똑같이 자기 몫으로 나눠야 한다면 그동안 네가 가져간 돈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 정확히 네가 사업한다고 들어먹은 돈이 4억 8천이야. 집 팔고 남은 돈에서 요양원비 뺀 금액은 1억 3천이고 아무리 네가 공부를 못했다고는 해도 이 정도 계산은 할 수 있겠지. 우리 형제가 각각 나눠 가져야 할 금액은 2억 5천 5백만 원씩이다. 이것도 니네 식구 생활비며 잡다하게 들어간 돈은 빼고 한 계산이야. 그러니 서운하다고는 하지 마라. 재수씨, 2억 5천 5백만 원씩 받아야 하는 돈에서 내가 받은 돈은 1억 3천이니까 저한테 얼마를 더 주셔야 할까요? 그러자 방에 있던 제 딸이 얼른 1억 2천 5백이라고 소리쳤어요. 들으셨죠? 두 사람 말 맞다나 나도 내 몫은 제대로 받아야겠으니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그러자 동서가 눈을 부라리며 바락바락 소리쳤어요. 그걸 왜 우리한테 받아요? 막말로 작은 아들 사업자금 대준 건 어머님인데 왜 우리가 그 돈까지 책임져야 하냐고요. 내가 그동안 치사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먼저 치사하게 나오시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네요. 저 시집 온 이후로 불과 몇 년 전까지 어머님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부양까지 한 노고에 대해 대가를 받아야겠다고요. 그것도 포함해서 계산해 주세요. 동서 말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동서가 시집 올 때 사정을 저도 다 아는데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동서, 우리가 동서 시집 올 때 말했지. 전세든 월세든 집 해줄 테니까 따로 살라고. 그때 동서가 뭐라고 그랬어? 난 살림도 할 줄 모르고 혼수해올 돈도 없으니까 시댁에서 살겠다고 했던 거 잊었어? 동서가 어머님 댁에 사는 동안 밥은 몇 번이나 했어? 빨래는? 청소는? 내가 달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 댁으로 도우미 보냈는지 알아? 작은 며느리 팬티까지 빨아주고 사시는 어머님이 하도 안 됐어서 그래서 내 돈 들여 사람 보내드린 거라고. 그런데 뭐?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셔? 여들의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소리 작작해. 어머님께 드린 우리의 돌봄비도 도련님이랑 동서가 다 뺏어다 쓰고 자기 자식까지 어머님한테 넘기고 살았으면 미안하고 창피한 줄 좀 알아. 어디서 시어머님 부양했다는 개소리를 해? 동서는 부양이라는 단어 뜻도 몰라? 그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말로는 일한다고 했지만 둘 다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백수로 산 거 다 안다고. 어머님 치매 판정 받았을 때도 어머님 모시기 싫어서 일 나가는 척 쇼했던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빨아쳐먹고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니들이 인간이긴 하니? 그러자 시동생이 심통난 사람들처럼 입을 대빨 내밀고는 툴툴 거렸어요. 그래도 형이랑 형수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애초에 형은 아버지가 대학까지 보내줬으니까 나보다는 더 받고 산 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대학 자금이다 생각하고 좀 더 줘요. 그 말에 동서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리 두 사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 때문에 이러는 거죠. 어머님이 가시는 길에 작은 손주 양육비 해주신다 셈치고 집 한 돈 저희 주세요. 네? 도대체
자기 자식 키우는데 왜 죽은 시어머니한테 양육비를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이 말에 제 남편이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재수씨, 승주 양육비라면 승주 태어났을 때 이미 받아갔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쪽 어머님이랑 양부가 와서 1억 받아갔던 거. 그간 잊고 있었는데 재수씨 얘기를 들으니 그 1억도 계산에 넣어야겠네요. 그 말에 올케는 누나를 굴리며 뜨끔한 표정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돈 내놓으라고 바락바락 대들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말이죠. 두 사람이 형제간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찾아왔으니 나도 똑같이 해줘야겠지. 이번 달까지 나머지 금액 내 계좌로 입금해라. 안 그러면 바로 소송 들어갈 테니까. 소송으로 번지면 이 금액으로 안 끝나. 너희 부부가 어머니한테 기생하고 살면서 쓴 생활비도 모조리 받아낼 테니 알아서 하라고. 나이를 먹었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지. 승주가 뭘 보고 배우겠어? 혹시라도 내가 이번 일을 흐지부지 넘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네 녀석 정신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남편은 그 길로 시동생 내외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동생이 찾아와 각서를 내밀더라고요. 한 번에 전액을 갚는 건 불가능하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겠다고요. 솔직히 그 돈을 받을 마음이 없던 저희 부부였지만 시동생 내외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따박따박 그 돈을 받기로 했어요. 법대로 하자면 그 돈을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싸움은 기세라고 한번 질러본 건데 시동생과 동서가 걸려든 거죠. 앞으로 시동생 내외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시동생 내외한테 받은 돈은 나중에라도 돌려줄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개과천선 한다면 말이죠. 과연 시동생 내외가 인간답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살면서 천천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하루하루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